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치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치매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나는 이 질환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위험해지는 바로 이 질환이요. 뇌출혈, 뇌경색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 뒤에 남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당뇨, 고지혈, 고혈압 약들도 사실은 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겨울철에 더 위험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강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병원 신경과 강윤정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뇌혈관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뇌혈관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과 네.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신경학적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뇌경색과 뇌출혈은 그 기전이 다른 만큼 네. 치료나 진단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일반인이 구별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구별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의 반대되는 치료를 이제 해주시는 건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경험적으로 볼 때 뇌출혈이랑 뇌경색 어느 게 더 흔한 것 같습니까? 네, 실제 유병률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유병률이 낮다고 해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뇌출혈의 경우 뇌경색도 중증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지만 네. 뇌출혈이 조금 더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예.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흔히 머릿속에 뭐 시한폭탄이 있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도 하고 네. 사망률도 되게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건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보시는 자료는 2022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전해 2021년의 사망률 통계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1위는 바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뭐 불변의 일이죠. 네.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4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그 사망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사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사망률 외에도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네. 조기의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뇌혈관 질환은 등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사망률은 굉장히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망률은 낮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관리를 특별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겨울철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말을 해놓고 또 별로 자신이 없어서 이게 겨울철에 더 위험한 게 맞나요, 선생님? 네, 많이들 추운 날씨에 뇌졸중이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이 낮은 기온과 뇌졸중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실제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기온이 낮을 때 정상적으로 체내 혈관들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혈관 수축은 체온을 올리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네. 문제는 고령이시거나 네.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낮은 기온으로 인한 혈관 수축이 네. 실제 뇌졸중의 발병률을 올릴 수도 있는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겨울철에 뇌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경보, 뭐 자외선 경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뇌졸중 가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뇌졸중 가능 지수라는 것은 그날의 온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지수 등의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높음을 표현해주는 지수입니다. 예, 예. 사실 이러한 뇌졸중 가능 지수를 외부 활동의 절대적인 지수로 삼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네. 이 뇌졸중 가능 지수가 높음이거나 네. 매우 높음일 때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네. 외부 활동을 하실 때 예. 다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 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빨갛게 됐습니다. 부산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첫 번째로 연령, 고령이신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예. 당뇨, 고지혈증, 또 아니면 이전에 뇌졸중을 앓고 계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바로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조심하시란 얘기지 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출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선천적으로 혈관 모양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 이게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천적으로 혈관에 기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이상을 발견해서 진료실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는 뇌동정맥 기형 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병은 예. 실제 우리 체내 혈관들은 네. 동맥에서부터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네. 뇌동정맥 기형은 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네. 생기지 않고 예.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이 된 혈관 기형을 얘기하는 질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형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 없이 바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일종의 동맥에서 오는 혈압과 많은 혈류에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쿠션이 없군요, 중간에 쿠션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네. 발견이 됐는데 지금 증상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게 뭐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앞서 조금 무섭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모든 뇌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말은 모든 뇌동정맥 기형이 발견이 됐을 때 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뇌동정맥 기형이 유발하는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뇌동정맥 기형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두통이 되게 심하거나 네. 뭐 다른 이상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 어떻게 하세요? 네, 이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생긴 혈관의 기형이기 때문에 네. 약물적으로 이것을 없애거나 바로잡기는 힘들고요. 예.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술적인 방법으로 이 동정맥 기형 혈관을 이제 색전송을 통해서 막아버려가지고 이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이 뇌동정맥 기형 부분을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방법이 있긴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비슷한 병으로 선생님 모야모야 병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모야모야 병은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특별한 원인 없이 혈관이 특히 뇌혈관 뇌 내에 있는 큰 혈관들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병입니다. 모야모야가 선생님 일본말로 모락모락 연기 피어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까 점차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는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느다란 혈관들이 자라나게끔 하는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 가느다랗게 자라나간 여러 혈관들이 혈관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마치 연기가 피어오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모야모야 병이라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뇌동맥류요, 선생님. 네. 요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뇌동맥류는 정상적으로 혈관의 모양을 벗어나서 네. 마치 풍선처럼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뇌동맥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렇죠. 이 뇌동맥류가 무서운 이유는 네.
나중에 파열이 되면서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뇌동맥류는 선생님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럴 거잖아요. 네. 예. 사실 뇌동맥류도 어떤 특정한 원인이 대표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뇌동맥류 역시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난 원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들이 뇌동맥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여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오를수록 벽이 얇아지면 더 터지기가 쉽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상태에서도 뇌동맥류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이제 크기도 치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크기, 그다음에 뭐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뇌동맥류가 파열이 잘 되는 위치라든지 또 파열이 되었을 때 네. 이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이제 부위에 뇌동맥류가 있다든지 네. 하는 등의 이런 위치나 모양 등 역시 치료의 결정을 도움을 주게 되는 인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크기나 뇌동맥류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치료를 안 하나요, 그러면? 일단은 크기가 작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실제 뇌 실질 안이 아니라 이제 뇌 아래쪽에 경동맥 말단 부위라든지 네. 파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은 치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은 치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6개월 뒤에 한번 뵙죠. 이렇게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나요? 되게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 내가 찾아봤는데 시한폭탄이랬는데 이거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실제로 뇌동맥류가 머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예. 제가 아까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실제로는 위치에 따라서 뇌출혈 발생률이 1년에 1%도 되지 않는 뇌동맥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모든 뇌동맥류가 당장 뇌출혈로 진행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남을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높지 않은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라도 없애보고자 이제 치료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사진을 보시고 아, 여기는 위치도 조금 안 좋고 크기도 좀 크네요. 이거는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이제 치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앞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서 해당 뇌동맥류 부위에 코일 색전술을 시행해서 네. 뇌동맥류 부위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네. 이 색전술 시술이 다소 어려운 위치나 모양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네. 해당 뇌동맥류 부위에 이제 클립을 찝어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코일 색전술이라고 말씀하신 걸 쭉 보니까 그러니까 코일을 철사를 이렇게 넣어서 마치 실타래를 만들듯이 이렇게 둥글게 실타래를 만들어서 그 뇌동맥류 안으로는 피가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죠? 저렇게 막아놓고 그냥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코일이 들어간 그 뇌동맥류 저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내 혈관 안에 코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을 예, 하실 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초기에 코일 색전술을 하고 나서 이 해당 부위에 간혹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항혈전제를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큰 걱정 없이 주기적으로 혈관 사진을 찍으면서 해당 부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뇌동맥류 그 부분으로 이제 피가 안 가니까 터질 일이 없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 안심이 좀 됩니다. 요게 안 될 경우는 이제 밖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요즘은 주로 색전술을 코일 색전술을 많이 쓰시고. 네, 사실 예. 요즘은 예전보다 시술적인 방법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 시술적인 방법은 전신 마취나 아니면 두개골 절개와 같은 위험성이 다소 적은 방법이라 저희가 예. 시술적 치료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뇌출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제 뇌경색으로 막히는 뇌경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서 바로 이거부터 여쭙죠.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이 골든타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이들 뇌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알고는 계실 텐데요. 네. 이 골든 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뇌경색이 발생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 타임은 우선 대표적으로 4시간 반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뇌경색이 발병하고 4시간 반 이내에 내원하신 분들은 뇌경색은 앞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혈관 용해제라는 주사제를 투약을 해서 예. 저희가 혈관을 개통시키는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혈관 개통술은 단순한 주사제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만약 혈전의 크기가 커서 큰 혈관이 막힌 경우는 네. 저희가 시술적으로 직접 이 혈전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거나 그 혈전을 꺼내거나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 시술을 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급적 빨리 해야 효과가 좋다. 네. 그게 4시간 반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4시간 반이 병원까지 오시는 시간이 아닌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부터 예. 응급실에 오시면 최대한 빨리 뇌졸중 의심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검사를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저희가 겉으로 보는 증상만 가지고 바로 혈전 용해제를 투약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뇌 영상 검사나 피 검사를 통해서 혈전 용해제가 투약이 될 수 있는지 예. 또 감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4시간 반이 지나도 어떻게든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사실 골든타임 4시간 반 이내에 오시면 혈전 용해제를 투약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뇌경색의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네. 4시간 반 이후에 내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항혈전제라는 경구약을 통해서 이 뇌경색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빨리 오려면 빨리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러면 일단 증상 똑 보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 119. 큰아들 내 전화하실 게 아니라 빨리 119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나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편마비가 발생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 외에 한쪽 입꼬리만 내려간다든지 하는 안면마비가 발생하실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술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어눌해지실 수도 있고요. 될수 있고요. 네. 예. 만약에 실어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한쪽 팔다리에만 감각이 덤덤하다든지 네. 저림감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뇌경색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 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AST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FASTS. F는 페이스, 얼굴, 그러니까 한쪽이 처지는 거죠. 한쪽이 처지면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A는 암이 팔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가지고 있던 물건 떨어뜨린다든지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자꾸 처진다든지 그런 증상들. S가 스피치, 발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말이 새는 거. 마지막 T가 타임입니다. 타임, 그죠? 4시간 반, 어쨌든 빨리 오시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깜짝 놀라는 나 좀 이상해, 좀 안 돼.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화기 들고 119를 누르려고 하는데 10분 만에 이게 풀립니다, 선생님. 그런 분이 계실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애매합니다. 지금 내가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병원을 가자니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 네, 실제로 갑자기 이런 뇌혈관 질환 관련 증상이 생겼다가 네. 특별히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데도 자발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사실 이러한 병도 저희는 뇌경색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이걸 일괄성 뇌허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검사 진단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 정식 질병명은 일과성 뇌허혈증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옛날에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병인 건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걸 겪으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될까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갑자기 증상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안심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일과성 뇌허혈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자발적으로 혈관이 개통되면서 뇌경색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증상이 좋아진 병이기는 하지만 네. 적절한 검사나 치료 없이 방치해 두신다면 추후에는 뇌혈관이 영구적으로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예. 증상이 좋아지셨다 하더라도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음.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이게 아니라 네. 곧 또 올 거예요. 큰 게 올 거예요. 맞습니다. 가서 바로 치료받고 검사받고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풀렸더라도 꼭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신 거죠. 그러면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마 다 CT 찍고 MRI 찍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CT, MRI도 구별이 잘 안 되는데 MRA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봐서 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구별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CT, MRI, MRA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뇌졸중 중에서도 네. 뇌출혈을 감별하는 데는 CT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뇌경색을 감별하는 데는 MRI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만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응급으로 뇌경색 증상이 있으셔서 예. 아니면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내원하신 분들은 네. 우선 뇌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뇌 CT부터 촬영하는 이유는 네. 뇌 CT는 MRI에 비해서 예. 그 검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빨리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CT부터 촬영을 하게 되고요. 예. 지금 CT 찍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하얗게 뭐가 보입니다. 네. 저게 뭐죠? 이렇게 뇌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질병은 예. 바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아, 저거를 이제 응급실에서 찍어서 금방 확인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CT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예. 이후의 응급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뇌경색이 의심이 되니까 이제 MRI를 또 찍으십니다. 네. 저 까만 부위 저기가 이제 뇌경색 부위인 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보실 사진은 뇌경색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예. 아까 뇌출혈은 CT에서 해당 병변이 하얗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랬죠. 이 뇌경색은 까맣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뇌경색 초기에는 이렇게 CT상에서 뇌경색 병변이 까맣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MRI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MRI를 보시면 뇌경색 부위가 하얗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MRA 같은 경우는 뒤에 A라는 약자가 붙었는데 네. 이 A는 안지오그래피, 혈관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MRA는 이 뇌경색 환자들의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CT, MRI, MRA를 다 찍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특히 뇌경색 환자분들은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을 내원을 하셨을 때 네. 우선은 CT로 저희가 뇌출혈부터 감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응급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하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뇌경색 부위, 크기 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진행을 하게 되고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혈관 모습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MRA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왜 이렇게 자꾸 CT, MRI, MRA를 많이 찍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병변을 알아내고 원인도 알았습니다. 이제 치료가 정해지겠죠. 아마 막혔으니까 치료는 막힌 걸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골든타임 내에 내원하신 뇌경색 환자분들은 네.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관이 개통되기를 기대를 해보기는 하지만 예. 사실 모든 뇌경색 환자분들이 이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관이 재개통되지는 않습니다. 네. 혈전의 크기가 크고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라면은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다 제거되지 않은 혈전들은 저희가 시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접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카테터를 막힌 혈관까지 진입을 시켜서 예. 이 혈전을 카테터 끝에 네. 이제 충분히 걸리게 만든 다음에 예. 이것을 빼내면은 혈전이 아. 제거되면서 혈관이 재개통되게 됩니다. 집게 같은 거로 집어서 살살살살 끄집어내시는 거네요. 네, 예, 예. 자, 맞습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응급 치료 외에도 음.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항혈전제를 통해서 네.
한번 뇌경색이 생긴 분들은 추후에도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2차적인 뇌경색의 발생을 막아주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사진을 보시면 혈전 제거를 하기 전이랑 후랑 사진을 비교해 보시는데 확실히 이제 뚫리고 나니까 혈관들이 쫙 다 퍼진 모습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급성 뇌경색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의 혈관 사진이고요. 네. 시술 과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은 큰 혈전이 큰 혈관을 막고 있어서 막힌 혈관 이후로는 혈류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초기에 보실 수가 있고 예. 저희가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를 한 다음에는 예. 이 혈관이 재개통되면서 이후로 혈류가 충분히 잘 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뚫리고 나면 이제 마비됐던 팔도 돌아오고 입도 돌아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런 응급 치료를 한다고 해서 뇌경색을 저희가 모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얘기는 이러한 응급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가 통하지 않아서 뇌조직이 죽어버린 부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은 다소 남을 수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저희가 응급 치료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뇌경색 증상을 최소화하고 또 괴사되는 뇌조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뇌혈관 질환을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까요? 이런 계절에. 네,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이런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 하면 많이들 아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도 흡연이나 네.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들, 네. 또 적정 체중 이상으로 비만하신 분들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출 수 있으면 확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다. 맞습니까? 네, 사실 올해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예. 이 수정된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낮을수록 좋다라는 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뇌혈관 질환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지혈증 약도 좀 먹고 운동도 해서 살도 좀 뺐으니까 이제 약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끊어도 되나요? 사실은 네. 뇌경색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들보다는 훨씬 낮게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런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다고 치료를 중단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또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수치가 정상화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약제를 섣불리 중단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침 식사 드시고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통풍약 이렇게 하면 왼손에 사실 약이 이만큼 지금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영양제에도 되게 민감하셔서 오른쪽에 또 뭐 여러 가지 영양제들, 비타민, 뭐 오메가3 그래서 선생님 오메가3 네.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입니까? 어때요? 네, 실제로 외래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까 제가 콜레스테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오메가3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 예. 해서 아마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오메가3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중성지방 수치에 따라서 직접 진료실에서 이 오메가3를 저희가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오메가3 복용이 직접적으로 뇌졸중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지까지는 정확한 결과가 나온 보고가 없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오메가3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이런 약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기대 수명이 높아지니까 내가 언제 이런 병이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평소에 잘 관리를 하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리법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식습관을 교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짜게 드시거나 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결국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 때문에 네. 다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거나 금연을 반드시 하시고 네. 또 음주는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네. 이외에도 내가 모르고 있던 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 혈증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혈압이나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제 뇌혈관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들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강윤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뱃살 빼세요, 담배 끊으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 꾸준히 드세요. 이런 뻔한 얘기를 저희가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질환을 막는 데는 이런 소소한 생활들이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